경식이? 너 결혼식 때 내가 축의금도 못 냈었지. 아이고, 너는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어서 들어와. 경기도 시흥의 작은 공장 단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기계음 사이로 한도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58, 30해를 한 길로 걸어온 신도산업 대표의 어깨는 세월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쯤 나올까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도윤은 손에 쥔 계산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국 바이어와의 계약은 또다시 무산됐고 은행 대출 이자는 밀려있고 그나마 버텨왔던 단골 거래처마저 발을 빼려는 상황입니다. 김대리, 이번 주 안에는 해결할게. 미안하네. 도윤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일궈온 자부심과 현실의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창업 당시 사진을 바라보며 그때의 패기와 희망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건가요? 딸 지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35살의 지민은 아버지와 달리 냉철한 경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 출신답게 숫자와 데이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감정적 경영 방식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지민아,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고, 아버지, 신뢰만으로는 월급도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문 닫아야 해요. 부녀 간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람의 정을 믿고 지민은 숫자와 현실을 믿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회사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장 정문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재킷을 입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망설이며 걸어오는 남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식이? 최경식, 대학 동기였던 그가 3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때는 함께 꿈을 키우며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였지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경식의 모습은 도윤의 기억 속 그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옷차림새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야, 너 결혼식 때 내가 축의금도 못 냈었지. 경식의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30년 전 도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을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경식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너는 그런 거 신경 쓰냐? 들어와, 들어와. 도윤은 경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지민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많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낯선 사람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아, 지민아. 아버지 대학 동기야. 최경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참 많이 도와줬던 친구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아버지의 그런 감정적 반응이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옛 친구라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식은 조용히 공장 안을 둘러보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큰 회사를 만들어냈구나. 큰 회사는 무슨 겨우 버텨가는 수준이야. 도윤의 겸손한 대답 뒤로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경식은 그런 도윤의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 도윤이 중얼거린 이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신념이었고 오늘 경식을 반갑게 맞아들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리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식이 공장에 머물게 된 지 사흘째, 도윤은 아침마다 그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옛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함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식은 말수가 적었고 공장 일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진 곳에 앉아 도윤의 일상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만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도윤아. 경식이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도윤은 주저하지 않고 공장 한편에 마련된 숙소를 내어주었습니다. 원래는 야간 근무자들이 쉬는 공간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영난에는 야간 근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3일 동안 경식을 지켜본 결과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식은 휴대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숨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아, 옛 정이 있는데 내치겠냐?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도윤의 답변은 늘 그랬습니다. 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버지의 방식이 지민에게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몰래 경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을 통한 소문까지 그녀는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경식, 벤처 사기 전가자. 검색 결과에 나타난 기사들을 보며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년 전 경식은 가짜 벤처 투자 회사를 차려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실형은 받지 않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민이 출력한 기사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천천히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경식이 맞나? 아버지,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민의 말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학 시절 경식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령은 없었지만 착하고 성실했던 친구였습니다.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민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경식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 아버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사업도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부녀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도윤은 인간적인 정을 중시했고 지민은 냉철한 현실 판단을 중시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경식은 혼자 공장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경식은 담배를 끄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구나.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뭔 민폐가 있어.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민이 보여준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혹시 내 얘기 들었지? 경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식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복잡한 일이었어.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지. 경식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경식이 머무는 동안 혹시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운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지민아, 사람을 믿어보자. 우리가 의심하면 상대방도 느끼는 법이야. 도윤의 말에 지민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선량해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라도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식에 대한 불안감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과연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인간적인 믿음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지민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안전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오전 도윤이 거래처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회사에 머물고 있는 분이 혹시 수배자는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신원 확인 요청이시군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지민은 경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비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조용히 공장 안으로 들어왔고 경식은 숙소에서 나와 그들을 차분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최경식 씨 맞으시죠?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식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지민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식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거기 계신 분, 몇 년 전 사기 사건 관련자 맞으시죠? 경찰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경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연락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 변경하신 게 있나요? 경식은 조용히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당황할 정도로 솔직하고 협조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민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계신가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경식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 제가 신고했습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식은 그제야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맞으니까요. 경식의 말에 지민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주니 더 괴로웠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경식은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거래처에서 돌아온 도윤은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경식아, 무슨 일이야?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폐를 끼쳤구나. 경식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경식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식아, 어디 갈 데가 있어? 괜찮다.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경식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공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마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경식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공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뒤따라가며 붙잡으려 했지만 경식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너한테 피해가 될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게 경식은 공장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공장 문 앞에 서서 경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경식이 머물렀던 숙소를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과 경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학교 앞 작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경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경식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식은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고 도윤이 자주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경식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밥값 인생으로 갚겠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준 한 끼 밥을 경식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경식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식이 아무런 해명 없이 떠난 것이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민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식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은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경식과의 짧은 재회가 끝나면서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식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그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하루에 몇 번씩 꺼내 보곤 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이번 주에도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침울한 모습을 보며 경식을 내쫓은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도산업 대표님이신가요? MJ캐피탈이라고 하는데 투자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MJ캐피탈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투자사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곳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저희 회사를 알게 되셨나요? 귀사의 기술력과 잠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세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방문해도 될까요? 지민은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투자 제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민아, 혹시 사기는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만나보는 것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틀 후 MJ캐피탈의 대표 박만호가 신도산업을 방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정중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함께 온 직원들도 매우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J캐피탈 대표 박만호입니다. 박만호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과 지민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귀사에 1,000억 원 투자하고 싶습니다. 박만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신도산업의 현재 규모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고 지민은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회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합니다. 귀사의 금속 가공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만호는 이미 신도산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회사의 기술력, 특허 현황, 시장 전망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지만 지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본계약 이전까지 언론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가요? 지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투자 전략상 그렇습니다. 경쟁사들이 미리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지민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점점 이 제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에서 1,000억 원 투자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박만호가 꺼낸 서류에는 구체적인 해외 진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도 산업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었고 도윤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점점 이 투자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박만호는 몇 개의 서류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작성된 해외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어도 될까요? 지민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도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박만호가 남겨둔 명함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MJ캐피탈의 명함, 그리고 함께 온 직원들의 명함. 그런데 그중 한 장의 명함을 보고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비서 마이너스 최경식.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지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식이 정비서라는 이름으로 MJ캐피탈에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하지만 성까지 같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았습니다. 지민은 급히 인터넷으로 MJ캐피탈을 검색해 봤습니다. 분명히 실존하는 투자회사였고 여러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명단이나 조직도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식이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나타난 투자 제안, 그리고 경식과 같은 이름의 정비서. 모든 것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편 도윤은 오랜만에 희망찬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해외 진출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아버지에게 정비서의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경식이 이름이잖아. 네, 저도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경식과 관련된 일일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나왔습니다. 밤새 경식과 투자건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설령 경식이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은 이른 아침부터 MJ 캐피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부터 투자 실적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정비서라는 직원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회사가 그렇듯 직원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MJ 캐피탈에 직접 전화해서 정비서님에 대해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닐까? 일단 계약 과정을 지켜보자. 도윤은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섣불리 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공장 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제 봤던 정비서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계약서 관련해서 왔습니다. 정비서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도윤과 지민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비서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지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 투자건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사진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비서는 말을 멈추고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부고장이었습니다. 최경식, 향년 58세.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은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비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틀 전 숙소 근처 폐건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비서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은 부고장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식이 죽었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비서님은?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최경식이 아닙니다. 다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서는 다시 서류 봉투에서 봉인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한도윤 대표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경식에 익숙한 필체로 도윤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식의 죽음이라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투자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민이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정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진행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의 마음은 투자보다 경식의 죽음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히는 사흘 전입니다. 발견된 것은 이틀 전이고요. 정비서의 대답을 듣고 도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식이 공장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경식을 붙잡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돌아가신 건가요? 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식이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민 역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경식을 의심하고 쫓아낸 것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정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드릴게요. 정비서가 메모지에 장례식장 주소를 적어주고 나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대표님을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민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비서가 떠난 후 부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식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요? 지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도윤은 경식이 남긴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경식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텐데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MJ캐피탈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투자 이야기도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건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투자 제안도 해외 진출 계획도 모든 것이 경식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 그의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지민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함께 침묵했습니다. 경식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경식과 함께 찍었던 옛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식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더욱 애절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친구를 떠나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지민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도윤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식과의 마지막 인사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도윤은 조촐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영정 앞에는 작은 꽃다발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경식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속 경식은 마지막에 본 모습보다 훨씬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학 동기입니다. 오랜 친구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조문객이 많지 않아서 고인이 외로운 분이셨나 봅니다. 직원의 말에 도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식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을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빈소에서 한참을 서 있던 도윤은 어제 만났던 정비서를 발견했습니다. 정비서는 구석진 곳에 앉아 조용히 경식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정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비서님, 혹시 경식이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도윤의 질문에 정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MJ캐피탈의 실무진입니다. 고인은 저희 회사의 고문이셨습니다. 고문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경식이 MJ캐피탈의 고문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사실 고인은 저희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직을 맡고 계셨고요. 정비서의 설명에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경식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저희 회사에? 그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집니다. 잠시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비서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대표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대학 시절 자신에게 유일하게 잘해준 친구라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하시면서요. 도윤은 경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식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꾼 큰 의미였던 것입니다. 고인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대표님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기회가 되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요. 그럼 이번 투자건도? 네, 맞습니다. 고인이 대표님 회사 상황을 알아보시고 직접 투자를 추진하신 겁니다. 정비서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식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은 직접 나서지 않으셨어요. 대표님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신 거죠. 그럼 경식이가 우리 공장에 온 것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투자건을 진행하기 전에 대표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식이 단순히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고인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윤이 딸이 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도윤이한테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정비서의 말을 듣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식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을 위해 조용히 물러섰던 것입니다. 고인이 자기 친구 회사에 은밀하게 투자하겠다고 이사회를 설득하셨어요. 심사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 보람이라면서요. 정비서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식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투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졌습니다. 고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진행된 건이라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커졌어요. 도윤은 투자보다 경식의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마련할 수 있지만 경식의 그 마음은 이제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서님, 경식이가 마지막에 많이 아팠나요? 심장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악화된 것 같습니다. 도윤은 경식이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식을 더 따뜻하게 받아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윤은 경식의 관이 화장장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지민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식의 진실된 마음, 투자건의 진상, 그리고 그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 가족보다 아버지를 더 믿었나 봐요. 지민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식이 보여준 진정한 우정 앞에서 모든 의심과 오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지민아,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구나.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식이 살아있을 때 그의 진심을 알아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드디어 경식이 남긴 편지를 읽을 용기를 냈습니다. 편지 안에는 경식의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경식의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동시에 경식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경식의 익숙한 필체로 빼곡히 적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평소보다 떨려 있었고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식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편지를 썼는지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한테 걱정을 끼쳤구나. 편지의 첫 문장부터 도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식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도윤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정작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준비한 말들이 모두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어.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경식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식도 자신만큼이나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윤아, 나 진짜 미안했다. 너한텐 한 끼 백반이었겠지만 내 인생에선 그게 기회였고 인간이었고 사랑이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이 무심코 사준 밥 한 끼가 경식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는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 받아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지민도 아버지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식의 진심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연락 안 한 것도 미안하다. 사실은 너한테 떳떳하지 못해서였어. 성공해서 당당하게 찾아가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만 했거든. 경식의 솔직한 고백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몇 년 전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지. 그때부터 더욱 너한테 부끄러워졌어. 도윤은 경식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을 계속 찾았거든. 그러다가 MJ 캐피탈에서 일하게 됐고, 비로소 기회가 생겼어. 편지는 계속해서 경식이 어떻게 도윤을 도우려고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투자건을 추진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드디어 너한테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야. 도윤은 경식이 투자를 추진하면서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하며 더욱 슬퍼졌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은 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였어. 그냥 회사 차원의 투자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경식의 세심한 배려에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생각해준 친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에 너희 집에 머문 며칠이 정말 좋았어. 30년 만에 다시 친구가 된 기분이었거든. 비록 짧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 도윤은 그 짧은 시간이 경식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어색해하고 있었는데 경식은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이가 나를 의심한 것도 당연해.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라도 그럴 거야.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예쁘더라. 너는 정말 좋은 딸을 두었구나. 경식이 지민을 이해해주는 마음에 지민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경식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윤아, 내가 떠난 후에도 투자는 진행될 거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놨거든. 다만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회사 차원에서 처리될 거야. 편지를 읽으며 도윤은 경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떠나니 이젠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3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야. 경식의 마지막 소망을 읽으며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자신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서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도산업법인 주식 일부 양도 서류도 함께 넣어뒀어. 내가 가진 MJ 캐피탈 지분을 너희 회사 명의로 양도하는 거야. 액수는 크지 않지만 당분간 도움이 될 거야. 도윤은 서둘러 편지 봉투를 뒤져서 양도 서류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상당한 금액의 주식 양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도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 살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믿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었어.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편지를 다 읽고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식의 진심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민도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친구셨네요. 지민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경식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신도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공장 입구에 걸린 간판에는 신도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식이 남긴 유산과 그의 희생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공장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곳이 이제는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베트남 공장 설립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김 대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월급을 못 받을까 걱정하던 그가 이제는 해외 진출 계획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네. 도윤의 말에 김 대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누구 덕분인지를 말입니다. 공장 한편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만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도윤이 경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됐어요. 지민이 장학재단 명단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1년 전의 지민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경식의 일을 겪으면서 그녀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민아, 경식이가 보면 좋아할 것 같다. 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분이시니까요. 부녀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식의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혼자서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경식의 방이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경식이 머물렀던 숙소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경식이 남긴 몇 가지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옛날 사진, 그리고 도윤이 나중에 발견한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 제목에는 도윤이한테 갚을 수 있는 법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식이 30년 동안 써온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좋은 직장 구해서 성공하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돈 많이 벌어서 빚 갚기, 멋진 선물 사주기 같은 소박한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 페이지에는 사업 시작해서 도윤이 도와주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실패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마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적은 것 같았습니다. 노트 후반부에는 점점 현실적인 계획들이 나타났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기, 도윤이 회사 알아보기, 비밀리에 도움 주기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믿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식이 마지막 편지에 썼던 그 문장이 여기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늘 생각하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경식아,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식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선한 마음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베트남 바이어들이 도착했어요. 그래, 가야겠구나. 도윤이 일어서려고 하자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경식 아저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시는 걸 보시면 지민아, 성공이라는 게 꼭 돈이나 사업만은 아닌 것 같다. 경식이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마음,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지민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식의 일을 겪으면서 그녀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도윤은 베트남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신도 글로벌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해외 진출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도윤은 다시 경식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식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경식아, 오늘 베트남 진출 계약을 맺었어. 내가 꿈꾸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 사진 속 경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이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너 덕에 다시 배운다, 경식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식이 가르쳐준 진정한 우정과 믿음의 가치를 이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직원들과 함께 해외 진출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경식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우리 모두도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도윤의 마음속에는 경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깊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경식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선한 마음은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도윤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준 경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